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행정학 1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154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제8절 직위 분리제 이렇게 나와 있죠. 공직을 이제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 보시면은 직위 분리제와 그 다음에 계급제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직위 분리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54페이지에 간략하게 좀 서술해 놨는데 직위가 내포하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의무랄까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직무의 범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바로 직위 분리자입니다. 즉 직위 분리자는 객관적을 가지고 객관적 기준이죠. 객관적 어떤 직무를 분석하는 겁니다. 직무. 객관적인 직무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그런 분류 방법, 이것을 포지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 계급제가 있는데 계급제는 오로지 말이죠 능력을 가지고 따지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rank in per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erson이니까 뭡니까? 개인적인 능력만 가지고 따지는 방법이 바로 계급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객관적 직무를 이제 파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분류제를 치게 되면요. 다음으로 계급제 같은 경우는 개인의 능력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비용이 뭡니까? 제도 비용이 좀 작다. 비용이 조금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계급제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어떤 판단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고 직위 분리자는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도를 유지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54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행정학 공부할 때는 항상 컴팩트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객관적 시험을 준비해야만이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물론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만 시간과 그 다음에 정력의 낭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험에 실패할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55페이지입니다. 직위 분리제하고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직위의 종류와 곤란도를 가지고 판단한다. 즉 직위 분리제는 말이죠. 곤란도라든가 이런 거 있죠. 곤란도. 업무 수행을 하는데 어떤 곤란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바로 직위 분리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직위 분리제의 성격은 뭐냐면 횡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횡적. 뭐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뭡니까 수평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직급제 같은 경우는 랭크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수직적인 판단을 하겠죠. 이런 여러분들 기본적인 속성을 꼭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직위 분리제의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은 말이죠. 가끔 시험에 출제되는데 여러분 교재 156페이지의 표를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거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에 행정 직군의 직급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직렬 이렇게 나와 있죠. 직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렬은 수직적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은 교정직렬, 보호직렬, 그 다음에 검찰 사무직렬 이렇게 쭉 되어 있을 겁니다. 이처럼 말이죠. 직렬 같은 경우는 직무의 곤란성 가지고 또는 책임의 정도가 다른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직렬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56페이지에 직렬 그 부분에다가 책임의 곤란성, 그 다음에 직무의 어떤 책임도와 책임의 곤란성과 직무의 어떤 어려움, 책임도를 말하겠죠. 이거의 상위점에 의해서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직렬이 되겠습니다. 시어리스라고 합니다. 시어리스.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행정학을 도입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뭡니까? 행정학의 어떤 기본적인 뭡니까? 영어로 해석한 걸 그걸 우리가 적용한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모르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본 구절 보세요. 155페이지에. 첫 번째 보면은 직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직위라는 것은 포지션이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말이죠. 근무를 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직위라고 합니다. 직위라는 개념은
한 사람을 가지고 따진 겁니다. 직위. 그래서 이걸 포지션이라고 그러는데 뭡니까? 직무와 책임, 한 사람의 직무와 책임을 말해요. 한 사람의 직무와 책임을 직위다, 포지션이다. 어떤 사람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공직을 수행하는데 가지고 있는 위치를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직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급은 클래스라고 합니다. 클래스. 직위에 내포되어 있는 직무의 종류라든가 그 다음에 곤란성이 유사한 겁니다. 저 사람 같은 클래스야 이런 말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해군 예를 들어서 대령이다 그러면 뭡니까? 경찰로 말하면은 무슨 총경 이 정도의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이게 직급이고요. 그 다음에 직렬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시어리스라고 그랬죠.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다른 걸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직렬 그러면은 이런 수직적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직렬 개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직렬이랄까 그 다음에 보호직렬 수직으로 돼 있죠.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계급이라는 것과 직급은 뭡니까? 수직 개념이라기보다도 곤란도가 높으면은 그다음 랭크가 높으면은 앞에 가 있죠. 거기 보면 2급, 3급, 4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에요. 직류라는 게 있습니다. 직류. 직류라는 것은 직렬 속에 말이죠. 이것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자, 156페이지 보시면은 직류가 교정 직렬의 직류를 잠깐 보세요. 교정, 교화, 분류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좀 더 클래식한 게 만드는 여러분들 클래스파이라고 그러죠. 좀 더 세분적으로 나눈 것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직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직렬 속에 직류가 있는 것이죠. 이 직렬 속에 직류가 이렇게 포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렬 속에 직류를 세분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급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직군이 있습니다. 직군은, 예를 들어서 말이죠. 행정직군에는 행정직렬, 여러 가지가 있죠. 직렬이 모아진 걸 직군이라고 합니다. 직렬이 군집되어 있는 상태, 이걸 직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직무 등급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레이드라고 합니다.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죠? 다르고, 그런데, 뭡니까? 직무의 곤란성이랄지 책임도가 거의 비슷하다. 즉 책임을 지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직무 등급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클래스와 즉 비슷하죠. 그런데 클래스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클래스 같은 경우, 직급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이 비슷했죠. 그러나 직무 등급 같은 경우,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급과 그다음에 직무 등급, 직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본 구조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157페이지예요. 조금 아까 설명한 내용을 다시 부연한 설명인데 거기 보면은 수립 절차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은 다시 한번 또 강조했습니다. 직무조사가 있고 직무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직무평가가 있다. 직무조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직류를 분류할 때 말이죠. 여기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그런 작업을 직무조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전조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분석이 있는데 이것은 수직적인 어떤 판단이라고 그랬죠. 반면에 직무평가는 수평적인 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특히 이제 직무평가, 잡 에밸루에이션이라고 그러죠. 직무평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직무 수준 등급에 상응하는 어떤 보수라든가 그 다음에 직무급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158페이지 보시면은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비교한 것이 나왔을 겁니다. 거기다가 중요 표시를 3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인사행정론 쪽에서는 뭐 시험이 이렇게 많이 출제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점유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 이렇게 돼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분류의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 중요 표시를 해주시고 직무 분석은 종류별 그다음에 수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종적이 되겠죠. 반면에 직무 평가는 수준별 그다음에 수평적 횡적입니다. 횡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공평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결정 내용은 뭐 직군과 직렬이다. 그 다음에 직무평가는 아무래도 같은 급수죠. 그레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클래스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순서가 있는데 직무분석은 어떤 사전적으로 하는 것이 직무분석입니다. 반면에 직무평가는 에벌루이션이니까 뭡니까? 나중에 평가하게 돼 있죠. 사후적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무평가, 직위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고,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능수능란하게 풀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문제를 잘 풀려면은 실전적으로 실전 문제를 풀어봐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8페이지에 계급제 연구돼 있어요. 자, 우리가 계급제 랭크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랭크인데 뭐냐면 이것은 뭡니까? 개인의 특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이 바로 계급제라 볼 수가 있어요. 공무원이 가지는 개인적 어떤 능력, 특성 이것이 바로 판단 기준이다. 예를 들어서 뭐 신분이랄지 학력이랄지 그다음에 경력 같은 것을 강조하는 그런 뭡니까? 직위 분류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3번 보시면은 동일 계급 내 어느 직위 이동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계급이 중요하다. 이 계급제에서는 동일 계급이 되면은 그 내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계급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인사 배치할 때 같은 계급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일종의 뭡니까? 신축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번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59페이지 보시면은 직위 분리자와 계급제를 양쪽을 비교했는데 거기도 중요 표시를 해주시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급제를 원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위 분리제를 보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경우는 원칙이 말이죠. 계급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계급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직위분리제를 이거를 보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뭐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기본적인 어떤 윤곽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본다면 직위분리제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직무의 종류라든가 그 다음에 곤란도, 책임도 가지고 판단한다. 즉 수평적인 개념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이죠. 개인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계급제와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계급제 같은 경우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입니다. 퍼스널리티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격이라든가 어떤 신분이 중요하다. 이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계급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달 배경이 있는데 아무래도 직위분리자가 선진국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계급제는 말이죠. 아무래도 신분사회를 강조하는 영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신분사회가 유지되고 있죠. 이런 국가에서는 계급제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조직의 계획, 그 다음에 거기 타를 보시면 인사 권리자의 뭐 안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직위분리제는 좀 낮다. 그렇지만 계급제는 좀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 비교한 게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도 유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봤더니 말이죠. 직위분리제는 상당히 많이 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평가하는 것이 좀 뭐랄까요, 이 전체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무의 종류라든가 곤란도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말이죠. 이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반면에 계급제 같은 경우는 개인의 능력만 판단하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좀 덜 들겠죠. 그 다음에 라인 조직이다 보니까
누수 현상도 없기 때문에 이런 계급제가 상당히 비용을 좀 덜 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계급제 같은 경우는 누수 현상이 없죠. 어떤 비용의 누수 현상이 없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덜 들겠죠. 어떤 예를 들어서 예산 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예산의 누수 현상이 계급제 같은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겠죠. 라인 조직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직위분리자 같은 경우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곤란도라든가 객관도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책임도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10절 고위공무원단 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도 말이죠. 외국의 경우처럼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력풀이라고 그러죠. 풀 제도를 가동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급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급제를 너무 선호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융통성이랄까 대응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기 개발하는 그런데 약간 게으름을 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고위공무원단 제도라든 어떤 풀에 집어넣게 되면은 개인적 공무원들도 말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외부 인사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좋은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역적으로 본다면은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시니어 이스펙티브 서비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의 SCS라고 있습니다. 시니어 시빌 서비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우리의 경우도 도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61페이지 보면은 직무등급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누가 갖고 있느냐? 각 부처 장관이 갖고 있다.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하는 경로가 있는데 말이죠. 거기 보면은 퍼센트가 나와 있을 거예요. 개방형으로 들어온 사람이 20%, 그 다음에 직위 공모자라는 게 있어요. 30%, 그 밖에 15%를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채용도 있겠죠. 이런 거 모두 합해가지고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하고 있다. 풀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와 이제 연계해가지고 개방형 직위제도가 또 있어요. 이 공무원제도가 말이죠. 시험에 의해서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탄력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이 또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방법. 아니면은 같은 공무원 속에서 말이죠.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바로 직위 공모제인데 이런 사람을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시험을 통해서 뽑는 방법이 바로 개방형 직위제와 그다음에 직위 공모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퍼센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1페이지 보시면 개방형 직위의 어떤 지정인데 거기 보면은 1번 보시면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개방형 직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정도 보시고 선발 절차는 말이죠. 공직 내부에서도 뽑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도 뽑고 절충적으로 뽑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방형이라고 해가지고 외부에서만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능력 있는 사람도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무 조건 개방형이 있고 폐쇄형이 있다. 거기 보면은 미국처럼 말이죠. 개방형 같은 경우는 정실의 임용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실직으로 나갈 수가 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임용한다든지, 그죠? 아무래도 정실직 나가게 되면은 능력 있는 어떤 공무원을 뽑기 어렵겠죠. 반면에 폐쇄형이 있는데 폐쇄형은 국민 수요에 둔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양자를 다 절충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2페이지 잡 포스팅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개방형과 공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방형지와 공모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가 나와 있죠. 좀 아까 설명드렸는데 개방형지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충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장급이라고 있습니다. 과장급 직위에 또 20% 내의 사람 중에서 충원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모직위 같은 경우는 경력직 고위 공무원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총수의 또 30%, 그 다음에 과장급 직위에 또 20% 합해서 50%를 그 범위에서 공모직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 12절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런 공무원을 뽑을 때 말이죠. 어떤 시험을 치르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타당성이 또 중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63페이지 보시면은 시험의 타당성, 그 다음에 기준의 타당성, 그 다음에 내용의 타당성, 그 다음에 구성 타당성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validity 이런 개념인데 한번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겠죠. 신뢰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뢰성 속에는 일관성이랄까, 그 다음에 종적 일관성, 뭐 횡적 일관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이라는 것은 타당성의 전제 조건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것이 시보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시보 무슨 뭐 행정 시보랄까,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뭐 검사 시보랄까, 뭐 판사 시보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시보는 말이죠.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어떤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보 공무원은 신분 보장이 안 된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4페이지예요. 내부 승진, 내부 임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승진과 전보라든가 전직 이런 게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경력 같은 경우에 있고 실적이라는 게 승진의 기준인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력 같은 경우는 연공 서열을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이 되겠고, 실적 같은 경우는 직무 수행 능력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승진하고 싶어도 점수가 팩트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승진 제도는 말이죠. 일반 승진이 있고 특진이 있습니다. 가령 경찰 같은 경우에 살인범이라든가 특수범죄의 범위를 잡게 되면은 특진하는 1계급 특진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16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경력 개발 제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CDP라고 있습니다. 참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reer Development Program 이렇게 돼 있죠. 참조만 해 주시고, 우리 같은 경우는 말이죠. 2005년도에 도입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학이 참 이 배울 범위가 바다처럼 넓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큰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선장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름길로 가야겠죠. 지름길이 아닌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헤맬 수가 있습니다. 큰 바다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 내용을 컴팩트하게 빨리 전체 흐름을 파악해서 그 다음에 실전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전 가는 방법은 그동안 기출됐던 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일종의 모의고사 문제, 그 정도를 숙달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심층으로 공부할 부분은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나감으로써 만점에 가깝게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교육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큰 뭐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공무원도 교육 훈련을 받겠죠. 공무원 연수원이랄까 이런 데서 훈련 받는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액션 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어떤 실천학습, 그 다음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어떤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 법적인 어떤 측면, 그 다음에 사회학적인 측면, 경영적인 측면 모든 것을 융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실전에 있는 이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쉽게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푸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액션 러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166페이지 근무 성적 평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승진 같은 거 할 때 말이죠. 성적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근무 성적을 나 혼자 매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나에 대한 점수를 매긴단 말이에요. 이것을 근무 성적 평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근무 성적을 매길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근무 성적을 매기는데 말이죠.
주간의 개인의 어떤 주관이라든가 개인과 관련된 그러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판단한다면 아전 인수교육이 돼가지고 객관적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166페이지 보면은 그러나부터 줄 한번 보세요. 도표식 평정 척도는 연쇄 효과 내지 집중화 또는 관대화 경향 등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연쇄 효과라는 게 나와요. 헤일로우 효과입니다. 줄 한번 쭉 보세요. 요게 좀 상당히 중요한데 뭐냐면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분에 대해서 좋게 봤는데 사실은 B라는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연쇄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연쇄적으로. 사실 따로 떼어놔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어떤 공무원이 말이죠. A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공무원단한테, 또 예를 들어서 뭐 평가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B라는 부분을 평가할 때 그 B 부분에 대해서도 호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헤일로우 효과라고 그럽니다. 연쇄 효과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겠죠? 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도입한 것이 바로 뭡니까? 밑에 보면은 이 평정자 기준으로 한 분류해서, 거기 보면은 다면 평가라는 게 나와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면 평가를 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모를 판단하는 것인데, 다면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360도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360도는 그 뭐예요? 성과 관리제 일종인데 이 성과에 대해서 말이죠. 전방위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도 평가하고 말이죠. 이게 참 재미난 게 본인도 평가합니다. 본인도 평가하고 그다음에 부하도 평가하고 그다음에 상관도 평가하고 하다못해 일반 국민도 평가합니다. 이것을 360도 평가라고 그래요. 즉 다면 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내부 인사도 평가하고 외부 인사도 평가하고 본인도 평가하고 그럼으로써 객관성을 담보받는 평가 방법이 바로 다면 평가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360도 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167페이지 보시면은 한국의 근무 성적 평가 제도인데 거기 보시면은 성과 계약 등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4급 이상은 성과주의예요. 그러니까 성과가 높을수록 평가를 좋게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5급 이하는 말이죠. 그거보다는 근무 성적을 또 따집니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4급 이상은 효과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효과가 좋아야 된다. 그렇지만 5급 이하는 뭡니까? 효과보다도 어떤 근무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좋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양자를 나눠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반영 그 사례가 있는데 말이죠. 거기 보면은 근무 성적 평가 보시면은 70에서 95%, 그 다음에 경력 평가 30에서 5%, 가감점 5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도 좀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전에서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요.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8페이지에 근무 성적 평정에 오류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쇄 효과라든가 후광 효과, 그 다음에 관대화 경향 이런 게 있답니다. 관대화 경향 같은 경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상관이 말이죠. 등산을 좋아한다. 근데 밑에 공무원이 말이죠. 그 사람도 역시 공무원을 등산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쳐봐요. 그래도 아무래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관대하게 평가하겠죠. 좋은 모습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일종의 CEO죠. 상관을 평가할 때 이 좋은 실적을 자꾸 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부하가 좋은 점수를 낼 수가 있어요. 좋은 점수를 주는데 만약에 수장이 말이죠. CEO가 말이죠. 수장이 실적이 나빠요. 그러면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겠죠. 이러한 문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실적이 나온 것과 안 나온 것은
그 공무원 뭡니까 개인을 평가하는데 상당히 주관적으로 개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어떤 망상에 사로잡힐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밖에 이제 공무원의 사기 보수와 연금이 되겠죠. 아무래도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은 임금이라든가 보수죠. 그 다음에 연금 끝났을 때 연금을 많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169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이죠. 실적급과 능률급, 그 다음에 유인급 이렇게 세 가지를 혼합해서 주고 있다. 거기 보시면은 1급에서 4급까지 말이죠. 성과 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줄 한번 보세요. 연봉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5급 이하는 성과 상여급입니다. 역시 성과급을 주는데 상여급을 주고 있다. 즉 성과를 많이 내면은 보너스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급에서 4급은 오로지 능력입니다. 그래서 연봉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밖에 연금제도의 성격이 나오는데 뭐 학설이 있는데 학설까지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공로보장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치 어떤 거치 보수설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보수 불설 이런 게 있고 이런 학설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불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수를 공무원 퇴직하고 나서 그때 또 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학설을 주장하는 그런 학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무원 연금법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법이 통일로 돼 있죠. 그래서 점차 개혁적으로 돼 있고 전국적으로는 일반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0페이지예요. 인적 자원에 대한 전략적 관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공무원 집단이랄까, 그 다음에 고위 공무원 제도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스페셜리스트, 저널리스트가 아닌 스페셜리스트를 많이 뽑아서 공무원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 말이죠.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더 합리적으로 하겠다,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특징이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 중립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별로 이제 뭡니까? 중요성은 없고요. 그래서 항상 정치적인 중립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71페이지 보시면은 공무원 단체가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라고 있는데 2006년도에 시행됐는데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을 노조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활동 및 단체 행동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을 줄 한번 빨간 걸 보세요. 무급 휴직하에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인정한다. 만약에 노동조합에 공무원 노조에 들어가려면 말이죠. 일단 휴직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무급을 해야 됩니다. 유급이 아닙니다. 유급 휴직이 아니고 무급 휴직하에 노조 전임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공행정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사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해서 무급 휴직하에 전임 노동자 전임자의 지위를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71페이지 이제 마지막에 19절 나와 있는데 공무원의 신분은 말이죠. 보장하게 돼 있죠. 특히 공무원의 신분은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상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공무원이 신분이 보장되다 보니까 공무원이 일탈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징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별표 한 3개 치세요.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견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감봉, 그 다음에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탈에서 6가지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이죠. 국가공무원법에 이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여러분들이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국가 징계에 대해서 말이죠. 소청이라는 거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소청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소청은 행정심판과 같아요.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일종의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공무원 세계지만 공무원 심판 뭡니까 징계에 대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제도가 소청심사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이런 징계가 통하지 않았을 때는 직위해제라든가 대기발령 특히 이제 뭐 대기발령 같은 경우는 경찰 같은 경우에 많이 이게 발생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퇴직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완벽한 국가 공무원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년 정년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목표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정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다. 자기 인생을 모든 걸 바쳐가지고 공직에 투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 이게 바로 국가 공무원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